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활주로에 어떠한 로고도 새겨지지 않은 순백의 걸프스트림 G700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여자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의 공기를 거부하는 듯한 차가운 아우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디올의 블랙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세라피나 윤, 혹은 6년 전 이 땅에서 죽었던 이름 윤서연이었다.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비서가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의 문을 열었다. 차가 부드럽게 서울 도심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세라피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6년 만에 귀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회도 그리움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계산과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 차 안의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그녀가 뿌린 샤넬 넘버 5의 차가운 잔향이 묘하게 뒤섞였다. 그녀의 시선이 한강의 물결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매일 밤 그녀를 고문했던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6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의 비였다. 임신 6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녀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일신그룹의 본사 건물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서였다. 제발 태민 씨, 아니,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첨하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녀 앞을 막아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돌부처처럼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흠뻑 젖어 바닥에 달라붙은 그녀의 원피스 위로, 그리고 절박하게 배를 감싸쥔 그녀의 손 위로 향했다. 그때 일신그룹의 안주인이자 철의 여제로 불리는 강 회장, 강태민의 어머니가 우아한 걸음으로 로비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까지 천박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웃기지도 않는군. 당장 이 더러운 것을 끌어내지 못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을 만큼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당시 서연의 유일한 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한유라가 서 있었다. 한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강 회장의 팔을 부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서연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서연 씨도 이러시면 안 되죠. 태민 씨는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났어요. 태민 씨는 어디 있어요? 태민 씨. 서연이 절규하며 일어서려 할 때 건물 안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남편 강태민이 걸어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6년이 지난 지금의 세라피나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나약해 보였다. 그는 서연의 절박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서연아, 우리 그만하자.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없어. 뭐라고요? 태민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서연의 온몸이 배신감으로 떨렸다. 뱃속의 아이들이 마치 어미의 절망을 느낀 듯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잘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종이는 빗물에 젖어 순식간에 그녀의 뺨에 달라붙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와 이미 날인된 강태민의 도장이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민은 한유라가 챙겨준 우산 속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네가 감히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도 내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그 말은 한유라와 강 회장이 완벽하게 조작해낸 거짓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당시의 서연은 알지 못했. 강 회장은 경멸의 마지막 말을 뱉었. 내 뱃속의 것이 정말 내 손주라면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저것이 낳는 것은 괴물일 뿐이야. 네가 원하는 건 돈이겠지. 여기 내까지 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이거 받고 당장 꺼져. 수표 몇 장이 그녀의 얼굴 위로 뿌려졌. 빗물에 젖은 돈이 그녀의 무릎 앞에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 회장님. 낮은 목소리가 세라피나를 지독한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 그녀는 눈을 깜빡였. 창밖은 이미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으로 변해 있었. 운전석과 분리된 공간. 비서인 마이클이 태블릿 PC를 보며 냉정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방금 입수된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일신그룹 강태민 사장과 태아물산 한유라 부사장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세라피나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렸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 그래, 하필 오늘이었군. 내가 돌아온 날에. 그녀의 목소리는 6년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여자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고 차분했으며 강인한 통제력이 느껴졌. 그녀는 6년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켰.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신그룹은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은 사실상 태아물산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정략 결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지난 3개월간 일신그룹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매입해온 최대 채권자는 바로 우리 오라클 캐피탈입니다. 마이클의 보고는 계속되었. 세라피나는 이제 오라클 캐피탈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회장이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자금은 웬만한 국가의 예산을 초월했. 세라피나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 마이클, 혹시 청첩장 같은 건 없나? 마이클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 화면을 돌렸. 화면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태민과 한유라의 웨딩 사진이 떠 있었. 6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두 사람의 완벽한 미소였다. 초대받지 못했는데 세라피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초대를 하면 되죠. 회장님. 마이클이 이해했다는 듯 대답했다. 세라피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원래 더 극적인 법이지. 그녀는 태블릿을 껐다. 신라 호텔로 가. 하지만 정문은 아니야. 나는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선물을 안겨줘야 하니까. 6년 동안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차는 방향을 틀어 남산의 신라 호텔로 향했. 세라피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 6년 전 사랑과 배신에 울부짖던 순진한 윤서연은 죽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심장을 얼려버린 세라피나 윤뿐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아닌 그녀가 지옥에서 돌아왔음을 알리는 차가운 증표가 들어있었다. 태민아, 유라야, 그리고 강 회장님, 당신들의 파티가 이제 곧 시작될 거야.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얼음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 오늘은 그녀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바로 그날. 6년 전의 그날과 날짜까지 똑같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 이것은 세라피나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의 서막이었.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였. 천장을 뒤덮은 수만 송이의 흰색 난초와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홀 전체를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사주들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숨긴 채 우아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일신그룹의 후계자 강태민과 태화물산의 외동딸 한유라의 세계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한유라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쓴 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6년 전 그 비참했던 윤서연을 빗속에 내팽개쳤던 날을 떠올렸다. 결국 승리자는 자신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신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원했고 오늘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는 참이었다. 정말 완벽해. 그녀의 중얼거림에는 만족감과 잔인한 우월감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한편 직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던 강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넥타이는 답답하게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는 분명 한유라를 선택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래였다. 일신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태화물산의 지원 없이는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문득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가장 의기양양한 사람은 바로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물급 인사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아들의 행복 따위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할 동아줄이자 자신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였다. 그녀는 한유라가 마음에 들었다. 윤서연처럼 순진하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으며 자신처럼 철저히 계산적이고 야망이 넘쳤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의 제국은 견고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웨딩 마치와 함께 마침내 식장의 문이 열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유라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강태민은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주례 앞에 나란히 섰다. 신랑 강태민 군과 신부 한유라 양은 주례의 엄숙한 목소리가 혼란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서약이 끝나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주례가 물었다. 한유라가 환한 미소로 네라고 대답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다이너스티 홀의 육중한 이중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거칠게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웅장한 음악이 뚝 끊겼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결혼식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되는 숨막히는 냉기와 권위로 무장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흰색과 대비되는 날카로운 실루엣에 짙은 네이비색 실크 수트를 입고 있었다. 안에는 어떤 셔츠도 입지 않은 채 목에는 거대한 사파이어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6년 전에 청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서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세라피나 윤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비서 마이클과 딱 봐도 평범한 경호원이 아닌 전직 특수부대 요원 같은 아우라를 풍기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지? 어느 가문 사람인데 저런 무례를.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윤서연, 네가 감히 여길. 그녀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6년 전 자신이 역겹다며 내쫓았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경멸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러 오다니.
경호원들 당장 저 천박한 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뭐 하나 저것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어. 강 회장이 고함을 질렀. 호텔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세라피나의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서자 그 살벌한 기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했. 세라피나는 그 모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또각 또각 그녀의 스틸레토 힐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 그녀는 주례나 하객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단상 위에 3사람, 강태민, 한유라, 그리고 강 회장만을 번갈아 응시하며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6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지옥의 무게와 그것을 이겨낸 자의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저 여자는 하객들 중 금융계의 한 거물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 그는 최근 아시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설마, 아니, 확실해. 저 여자는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 세라피나가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섰. 그녀는 얼어붙은 강태민과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한유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강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아니,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 감히 네가. 강 회장이 소리치려는 순간 아까 그 금융계 거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고 모두 조용히 하시오. 저분은 일신그룹이 그토록 애타게 찾 오라클 캐피탈의 아시아 총괄 회장 세라피나 윤입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홀 안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 오라클 캐피탈 일신그룹의 부도 직전 채권을 야금야금 사들여 이제는 일신그룹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최대 채권자, 그들이 유일하게 자금 지원을 구걸하던 바로 그 거대 자본의 주인이었.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 그녀의 도끼 어린 눈동자가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 6년 전 자신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빗속에 내팽개쳤던 그 비천한 며느리가 이제 자신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돌아온 것이었다. 강태민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 한유라는 이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라며 입술을 깨물었. 세라피나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천천히 감상하며 6년 만에 첫 인사를 건넸. 파티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 세라피나 윤. 그 이름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일신그룹의 심장에 꽂히는 얼음 송곳처럼 다이너스티 홀의 화려한 공기를 꿰뚫었. 시간은 마치 응고된 젤리처럼 느려졌. 강태민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비참하게 버렸던 뱃속의 아이와 함께 빗속에 내팽개쳤던 바로 그 여자 윤서연이었.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절대적인 포식자의 아우라를 두르고 있었. 한유라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태민의 팔을 붙잡았지만 태민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 회장이었. 그녀는 일신그룹의 목숨줄을 쥔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이 수개월간 베일에 쌓여있던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짓밟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 말도 안 돼. 내년이 어째서. 세라피나는 그들의 경악을 무시하며 또각 버진 로드의 순백 카펫을 밟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단상 몇 걸음 앞에 멈춰섰을 때 홀 안의 모든 음악과 속삭임은 완벽하게 멈춰 있었. 세라피나는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 짝, 짝.
짝. 그 소리는 축하가 아닌 조롱이었. 파멸의 서곡이었. 그녀의 붉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 축하해요. 강태민 씨, 그리고 한유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를 지배할 만큼 차갑고 선명했.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 서운할 뻔했는데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온 것 같네요. 그녀는 시선을 돌려 이제는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강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 그리고 어머님, 아니, 강 회장님, 며느리 교육을 혹독하게 시켜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닥쳐라, 이 천박한 것이 감히 어디서. 강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 경호원들은 뭘 하나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이미 일신그룹의 회장보다 무거웠. 더구나 하객석에 앉아있던 금융계의 거물들과 은행장들은 이제 강 회장이 아닌 세라피나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 세라피나는 강 회장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며 마이크를 향해 손짓했. 제가 이분들의 결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잔인한 미소였. 일신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유일한 투자 희망인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으로서 제 결혼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 강 회장이 결혼식의 웅장함을 과시하기 위해 홀 양쪽에 설치한 거대한 미디어월 스크린 2개가 동시에 번쩍였. 원래대로라면 태민과 유라의 행복한 유년 시절 사진이 나와야 할 그 스크린에 지금 대한민국의 실시간 주식 시장 차트가 떠올랐.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일신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선명하게 보였다. 오늘 이 시간부로 오라클 캐피탈은 일신그룹에 대한 모든 투자 및 자금 지원 검토를 전면 중단합니다. 세라피나의 차가운 선언이 홀에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스크린 속 일신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 수직선을 그리며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치기 시작했. 마이너스 30% 서킷 브레이커 발동 하한가를 기록했다. 으악, 저게 무슨 일이야. 일신그룹 하한가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 그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 일신의 주주, 채권자 혹은 일신과 운명을 함께하는 협력업체 대표들이었. 세라피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재산을 단 몇 초 만에 공중으로 증발시켜버린 것이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 세기적인 결혼식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파산 선고 현장이 되었다. 세라피나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상하리 많지 침착했. 투자 중단의 사유는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치명적인 리더십 리스크입니다. 그녀는 한유라를 쳐다보았. 6년 전 제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파괴하고 임신한 저를 모함하여 쫓아낸 여자가 오늘 이 그룹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 회장을 보았.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며느리와 뱃속의 친손주들을 빗속에 내팽개치고 살해하려 했던 비윤리적인 인물이 이 그룹의 회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호라는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일신그룹의 가장 추악한 치부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우릴 모함하는 거야. 한유라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 그녀는 세라피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과 티아라가 눈물과 절망으로 엉망이 되었.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는 그저 멍하니 세라피나를 바라볼 뿐이었. 6년 전 어머니의 말만 한유라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오해하고 그녀를 버렸. 하지만 지금 세라피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친손주들, 들이라고 했다. 설마, 쌍둥이.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 강 회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주가 폭락, 투자 중단, 그리고 그룹의 추악한 스캔들 폭로까지. 그녀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세라피나를 노려보며 외쳤. 네, 내년이 감히 내가 너를, 당신은 저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님, 세라피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빗속에 버린 저와 제 아이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혼돈의 현장을 차갑게 둘러보았. 오늘의 이 결혼식은 당신들의 몰락을 위한 나의 완벽한 축제입니다. 부디 남은 파티를 즐기시길. 세라피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엉망이 된 버진 로드를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갔.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절망과 파산, 그리고 6년 묵은 진실의 잔해만이 처참하게 남아있었. 신라 호텔의 아수라장을 뒤로 하고 빠져나온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 차가운 달빛이 방탄유리 위를 스쳤지만 세라피나 윤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는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 하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 6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복수심이 마침내 폭발한 뒤에 격렬한 후폭풍이었. 그녀는 눈을 감았. 머릿속에서는 강태민의 경악, 어린 얼굴과 강 회장의 무너지는 표정이 교차하며 지나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 마이클이 룸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그녀를 보좌하며 그녀가 얼마나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알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천천히 눈을 떴. 그 떨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 목적지로.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었.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단지 라테라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곳은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요새였.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실어 올렸디. 지문과 홍채 인식이 완료되자 두꺼운 현관문이 열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세라피나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날카로운 기운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 엄마, 오셨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거실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6년 전 강 회장이 그토록 괴물이라 저주했던, 하지만 지금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그녀의 쌍둥이 알렉스와 해나였. 세라피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양팔을 벌렸다. 두 아이는 엄마의 품속으로 세차게 파고들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샴푸 냄새가 그녀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6년간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이유, 그녀의 모든 것이었. 그녀는 아이들을 세게 껴안았. 우리 알렉스, 해나,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세라피나 윤은 사라지고 오직 엄마 윤서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을 벗어 던지고 답답한 수트 재킷을 소파에 내던졌. 칠흑 같던 머리카락을 풀자 6년 전의 청순함과는 다른 성숙한 아름다움이 드러났. 유모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요. 해나는 엄마의 목에 매달리며 쫑알거렸다. 네, 저 오늘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오빠는 또 로봇 부쉈어요. 알렉스는 엄마의 얼굴을 닮아 시크했지만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았. 아니야. 조립하다가 실수한 거야.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눈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시금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강태민에게 버림받고 강 회장에게 쫓겨난 그날, 그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임신한 몸으로 공항을 그녀가 향한 곳은 유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도시, 뉴욕이었.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 가진 돈은 금방 바닥났. 만삭의 몸으로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그러던 어느 폭설이 내리던 날, 그녀는 거리에서 하열과 함께 쓰러졌.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그녀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 조산의 위험 속에서 그녀는 사투를 벌이며 두 아이, 알렉스와 헤나를 낳았. 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였지만 자식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은둔 중이던 제커리 벤더빌트였다. 제커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빛 속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인큐베이터를 보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서연의 천재성과 도끼를 한눈에 알아보았. 그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 내게 복수할 힘을 주게. 그럼 나는 자네와 아이들에게 세상을 주겠네. 제커리는 서연의 후견인이자 스승이 되었.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금융 지식, 잔인할 정도의 투자 전략, 그리고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쳤.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새벽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분석했.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하고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들을 얕보지 못하게 할 절대적인 힘과 부로 이루어진 성을 쌓아 올려야 했. 그녀의 천재성은 제커리의 경험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 그녀는 세라피나 윤이라는 이름으로 월스트리트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리고 제커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거대 투자사 오라클 캐피탈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배고파요. 해나가 그녀의 뺨을 만지작거리며 물었. 서연은 퍼뜩 현실로 돌아왔. 그녀는 아이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웃었. 아니, 우리 강아지들 저녁 뭐 먹을까 생각했지. 오늘은 엄마가 직접 파스타 해줄게요. 와, 신난다. 아이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그녀는 잠시 주방 창가에 창밖으로 방금 전 그녀가 무너뜨린 일신그룹의 본사 건물이 멀리 보였. 그곳은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고 혼란에 휩싸여 있을 터였.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 오늘 결혼식장에서의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 강 회장과 한유라, 그리고 강태민, 그들은 아직 그녀가 준비한 진짜 지옥을 맛보지 못했. 그녀는 자신의 두 작은 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장 어두운 밤하늘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파국으로 치닫은 그날 밤, 일신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는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강 회장은 값비싼 백자 도자기를 벽난로에 집어던지며 포효했. 찾아내 그년이 어떻게 오라클 캐피탈의 주인이 됐는지, 6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샅샅이 뒤져서 알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제는 없었. 회장님, 이미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채권단에서 풋옵션 행사 통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내일 아침 증시가 열리기도 전에. 저희는 비서실장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보고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 그들의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 한쪽 구석에는
값비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넋이 나간 한유라가 중얼거리고 있었.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강 회장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한유라를 쏘아보았. 닥치지 못해 내년 때문에 너와 내 애비의 쓸모없는 자금줄 하나 믿고 이 모든 일을 벌였는데 고작 이따위 추문 하나 막지 못했어. 그녀는 이제 한유라가 아니라 자신을 기만한 채무자를 대하듯 윽박질렀다. 이 정략 결혼은 이제 일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아니라 함께 수장될 무거운 추가 되어버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강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한유라는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민은 유일하게 미동조차 하지 않았. 그는 회사의 존망이나 추락하는 주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 그의 귓가에는 오직 세라피나, 아니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당신의 친손주들, 그녀는 분명 들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 태민아, 너는 지금 넋이 나갈 때가 아니야. 네가 자초한 일이다. 네가 그 쓸모없는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강 회장이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려는 순간 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 쌍둥이였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생기 없이 갈라져 있었. 강 회장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도끼 어린 표정으로 그것을 숨겼다. 헛소리. 그녀의 이간질에 노란하지 마. 지금은 회사를. 그러나 태민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 그는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 서연을 만나야 한다. 그녀를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 해도 상관없었. 그는 6년 전 자신이 무엇을 벌였는지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 같은 시각 서울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에 위치한 오라클 캐피탈의 아시아 본부. 그곳은 일신그룹의 혼돈과는 정반대로 차가운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 세라피나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도시의 불빛에 비쳐 신비로우면서도 비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신그룹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했습니다. 마이클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 일신건설이 진행 중이던 두바이 신도시 사업의 자금 대출을 중단시켰. 일신전자의 1차 협력업체들을 저희 쪽 자본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라피나의 공격은 단순한 자금 회수가 아니었. 그것은 일신그룹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해체 작업이었. 그녀는 강 회장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릴 작정이었. 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가 어디라고 했지? 세라피나가 나지막이 물었. 일신바이오입니다. 강 회장이 직접 설립하고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앞두고 마이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라피나가 명령했다. 그것부터 시작해. 일신바이오의 핵심 연구 인력들을 우리가 모두 영입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특허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것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 이것은 약탈이었. 세라피나는 6년 전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되돌려주고 있었. 그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강 회장의 자부심과 희망을 먼저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들을 괴물이라 불렀던 자에게 내리는 가장 적절한 형벌이라 믿었다. 한편 일신그룹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분주했다. 강 회장은 무너지는 자존심을 가까스로 붙들고 자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오래된 권력 관계망에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했. 그녀는 정계의 거물들, 국세청장, 그리고 국채은행장들에게 전화를 걸었.
그들은 지금까지 일신그룹의 검은 돈을 받고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자들이었다. 김 의원 강 회장이야. 지금 당장 오라클 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 회장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오라클 캐피탈은 미국계 자본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 은행장은 시장 논리를 핑계댔고 국세청장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 강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 그녀의 시대는 끝났. 그녀가 쌓아 올린 구시대의 권력은 세라피나 윤이 가져온 국제 자본의 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가라앉는 배인 일신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강자인 오라클 캐피탈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페라리를 미친 듯이 몰아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 도착했. 그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쳐나와 로비로 돌진했.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일신그룹의 후계자라는 신분은 항상 그에게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비켜나 일신그룹 강태민이야. 당장 세라피나 아니 윤서연 씨 만나게 해. 그가 고함을 지르며 게이트를 통과하려 할 때 오라클 캐피탈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호텔 경호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냉철하고 훈련된 움직임으로 태민을 제압했. 회장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예약.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태민이 발악하는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췄.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마이클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세라피나가 걸어 나왔.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악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로 마이클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서연아, 윤서연. 태민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세라피나의 걸음이 아주 잠시 멈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처박히기 직전의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 그녀는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차가운 물음에 태민의 심장이 얼어붙었. 그녀는 마치 그를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처리해.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몸을 돌려 대기하고 있던 롤스로이스에 몸을 실었. 문이 닫히기 직전 태민은 보았. 그녀의 입가에 어렸던 경멸의 미소를. 그것은 6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던졌던 역겹다는 말과 똑같은 무게로 그의 심장을 파괴했다. 강태민은 유령처럼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이후 그는 펜트하우스에도 회사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쌍둥이라는 단어와 누구시죠? 라고 묻던 세라피나의 경멸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미칠 것 같았. 6년 전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 했. 하지만 그녀는 철옹성 안에 숨어 있었. 오라클 캐피탈의 로비는 그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았. 일신그룹 강태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어떤 문도 열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가진 마지막 권력, 아직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비자금을 풀어 사설 정보원들을 고용했. 그의 요구는 단 하나였. 세라피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내.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국가 원수급의 보안에 둘러싸여 있었. 정보원들은 그녀의 자택이나 아이들의 흔적은커녕 그녀가 이용하는 차량의 번호판조차 알아내지 못했.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다음 행보 하나뿐이었. 이틀 후 오후 늦게 세라피나가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국내 중소은행의 본사 방문 일정이었. 태민은 더 이상 일신그룹의 후계자처럼 보이지 않았.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 거칠어진 턱, 핏발이 선 눈, 그리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 그는 은행 본사 지하 주차장의 어두운 기둥 뒤에 마치 매복한 맹수처럼 숨어 있어.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 만약 여기서도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 시간은 고무줄처럼 느리게 흘러갔.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모든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 이윽고 저편에서 낮게 깔리는 엔진음이 들려왔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했. 오후 7시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섰. 그 뒤를 경호 차량 한 대가 바짝 따랐다. 차가 멈추고 마이클이 먼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수트를 입은 세라피나가 내리는 순간이었. 그녀는 마치 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유일한 빛처럼 보였다. 6년 전의 청순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태민의 숨을 먹게 했다. 서연아 태민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울렸. 멈춰. 세라피나의 경호원들이 즉각 반응하여 태민을 제압하려 했지만 세라피나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결국 이렇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 이 잔인한 진실을 그의 면전에 던져줄 순간을 그녀는 천천히 태민을 향해 돌아섰.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요도 놀람도 없었. 오직 차가운 관조만이 있을 뿐이었. 윤서연, 아니, 세라피나, 제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태민이 절규하듯 소리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세에 멈칫했다.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어. 그래. 내가 6년 전에 널 버렸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오라클 캐피탈에. 대체 누구야? 내 뒤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태민은 여전히 자신이 믿고 싶은 현실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 그의 낡은 사고방식 속에서 여자는 여전히 남자의 도움 혹은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존재였.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6년 전 어머니와 한유라가 심어놓은 불륜이라는 거짓말에 아직도 단단히 뿌리박고 있었다. 그 남자, 네가 만나던 그 남자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그렇게 해서 날 파멸시키는 게 내 복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라피나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 그것은 웃음이었.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코미디를 보는 듯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의 낮은 천장 아래로 그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 태민은 그 웃음소리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 하하. 강태민, 넌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녀가 웃음을 멈추고 태민을 쏘아보았. 그 눈빛은 경멸을 넘어 연민에 가까웠. 넌 아직도 내가 다른 남자 때문에 너에게 복수한다고 생각해. 넌 정말 뼛속까지 내 어머니의 멍청한 아들일 뿐이구나. 무슨 소리야? 그럼 아니었어. 그 사진들. 네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랑. 태민이 혼란스럽게 외쳤다. 그것은 강 회장이 그에게 내밀었던 결정적인 증거였. 6년 전 그는 그 조작된 사진 몇 장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 감히
아내의 말을 믿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 세라피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진아, 한유라가 조작했던 그 쓰레기 말이구나. 그게 네가 날 버린 이유의 전부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소마저 담겨 있었다. 그토록 하찮은 거짓말의 네 아내와 심지어 내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까지 버릴 수 있었던 너의 그 경박함. 그게 바로 너의 본질이야. 그럼 대체 왜 어머니가, 왜 당신이 날 이렇게. 태민의 목소리가 사라져 들어갔. 그의 발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세라피나는 천천히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 경호원들이 긴장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는 태민의 눈앞에 서서 지옥에서 돌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널 쫓아낸 건 네 어머니지. 내가 아니야. 넌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 강 회장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날 쫓아내야만 했는지. 세라피나는 마이클에게 눈짓했. 마이클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태민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 네, 어머니가. 그리고 네가 나에게서 훔쳐간 것. 그것 때문이야.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스캔되어 있었. 그것은 그의 서명, 그리고 강 회장의 도장이 찍힌 서연과 결혼하기 직전의 문서들이었. 내용은 돌아가신 서연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당시에는 부실해 보였던 작은 반도체 특허 및 자산에 관한 것이었. 이게 뭐야? 태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류의 내용은 일신그룹이 서연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며 사실상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유산을 헐값에 일신의 유령 회사로 넘기는 계약서였. 그리고 그 계약의 최종 서명란에는 강태민 세 글자가 선명했. 기억나. 결혼 전에 네 어머니가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며 서명하라고 했던 거. 세라피나의 목소리가 그의 양심을 꿰뚫었. 그 특허. 네, 어머니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챘. 그래서 나에게 접근했. 결혼이라는 연극을 꾸민 거야. 내가 가진 마지막 것까지 빼앗기 위해서. 태민의 손에서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졌. 쨍그랑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그의 이성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 모든 퍼즐이 맞춰졌. 자신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었. 6년 전 일신전자가 기적적으로 개발했다던 그 핵심 반도체 기술. 그게 바로 서연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던 것이다. 그 기술 하나로 일신은 수조 원대의 이익을 창출했.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 그럼 그 불륜 스캔들은.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 그는 이제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 명분. 세라피나가 단호하게 말했. 모든 걸 빼앗고 나니 임신까지 한내가 방해가 됐겠지. 그래서 한유라와 짜고 더러운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너라는 멍청한 꼭두각시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넌 네 어머니의 탐욕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리고 넌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그걸 믿었.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빗속에 내다 버렸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눈빛이 격렬하게 타올랐. 네가 버린 건 나 하나만이 아니야. 강태민, 넌 너 자신과 내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전부 버린 거야. 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 그는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었. 그는 어머니의 범죄에 동조한 공범이자 가장 어리석은 광대였.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가족을 파산시키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서류에 직접 서명했. 그의 다리가 풀렸.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의 거대함에 압도당했. 그는 서연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시켰. 세라피나는 완전히 무너진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 이제 알겠어. 강태민, 넌 내게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넌 그저 내가 무너뜨려야 할 저 일신이라는 오만한 제국의 가장 약하고 멍청한 부속품일 뿐이야.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망연자실한 그를 어둠 속에 버려둔 채 마이바흐의 몸을 실었. 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 태민은 떠나가는 차에 붉은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 그는 복수의 가치조차 없는 멍청한 부속. 그 말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도려냈. 그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 그는 자신이 6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깨달았. 그는 사랑이 아니라 탐욕을 선택했. 진실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했. 그리고 그 대가는 그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 강태민이 회색빛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파괴된 결혼식장의 또 다른 주인공 한유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 그녀는 일신그룹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그 치욕적인 모습 그대로 태아물산의 본가로 돌아왔. 수십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는 찢어지고 구겨진 채 그녀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었. 그녀의 방은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깨진 유리 조각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윤서연. 감히 윤서연 따위가 한유라는 거울에 립스틱을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는 세라피나 윤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 그녀의 기억 속 윤서연은 6년 전 빗속에서 비참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일 뿐이었. 그 하찮은 것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태아물산의 후계자인 자신을 만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 태아물산의 한 회장이 들어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쓸모없는 것, 내년이 망친 게 고작 내 결혼식 하나인 줄 알아.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화면에는 태아물산, 일신그룹과 동반부도설, 주가 폭락이라는 끔찍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 한유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가 되어 일신그룹을 손에 넣을 생각만 했지. 그 거대한 배가 이미 세라피나 윤이라는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그리고 태아물산은 그 배에 가장 먼저 올랐.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는 승객이었. 아, 안 돼. 아빠, 이건 그년의 음모예요. 내가 아니야. 한 회장은 딸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 그는 딸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 시끄럽다. 네가 그년을 제대로 밟아놓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6년 전에 그 씨앗을 아예 말려버렸어야지. 그는 탐욕스러운 사업가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딸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였. 어떻게든 수습해.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 이 사태를 하룻밤 안에 내게 유리하게 뒤집지 못한다면 너도 내 자식으로 남아있지 못할 줄 알아. 그 냉혹한 최후 통첩은 한유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반격하기로 결심했. 그녀가 가진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뱀의 혀와 같은 언론 플레이였. 그녀는 즉시 수년간 관리해온 연예부 기자들과 가십 칼럼니스트들에게 연락을 취했. 그녀의 지갑에서 거액의 현금이 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예명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격 재벌가 결혼식, 아수라장, 전 부인의 소름 끼치는 집착, 오라클 캐피탈 회장, 알고 보니 스폰서 없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강태민 사장, 6년간 전 부인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모든 기사의 화살은 세라피나 윤을 향하고 있었. 한유라의 전략은 교묘했. 그녀는 세라피나를 능력 있는 여성이 아닌 사랑에 미친 복수기로 프레임을 씌웠다. 그녀의 성공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강력한 남자 후원자의 덕이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순수한 악의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몰아갔. 그녀는 대중의 열등감과 관음증을 정확하게 자극했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 고아 출신 여자가 어떻게 수조원을 굴리는 펀드의 회장이 되었겠는가? 라는 원색적인 의혹이 꼬리를 물었. 여론은 순식간에 피해자 강태민과 한유라 대 사이코패스 전처 윤서연의 구도로 바뀌는 듯했다. 한유라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확인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 대중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더 믿고 싶은 이야기를 소비할 뿐이다. 세라피나 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더럽고 추악한 여론전에서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고용한 기자에게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진까지 연출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 같은 시각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실, 마이클이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에 뜬 기사들을 보고했. 회장님, 한유라 측에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이미지를 집착에 미친 전 부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론이. 그는 초조했. 금융시장은 냉철한 숫자뿐만 아니라 리더의 이미지와 평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었. 하지만 세라피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초조함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거의 알아채기 힘든 조소가 걸려 있었. 마이클, 저 여자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쓰는 수법이 어쩌면 저렇게 천박하고 일관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루함마저 느껴졌. 한유라는 자신이 이 싸움의 판을 여론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 세라피나가 천천히 몸을 돌렸.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언론의 흑색 선전으로도 더럽힐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 그녀는 불을 가지고 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은 그녀가 사용한 모든 휘발유의 영수증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마이클이 되물었다. 세라피나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아주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냈. 그것은 6년 전 그녀가 뉴욕의 지옥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제커리에게 받은 첫 번째 무기였다. 제커리는 그녀가 복수를 결심했을 때 돈뿐만 아니라 그녀의 적들을 분석할 정보력까지 지원했었. 6년 전 내가 쫓겨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 한유라는 강남의 한 고급 티라운지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만났지. 세라피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경쾌하고 오만한 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 그곳에는 6년 전의 생생한 진실이 담겨 있었.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승리를 너무 빨리 자축했다는 것이었. 어머, 예, 너도 들었어. 윤서연 그 멍청한 년. 글쎄, 내가 조작한 사진 몇 장하고 거짓말 몇 마디에 강태민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있지. 네가 감히. 역겨워. 이러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빗속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었어. 그녀의 웃음소리와 친구들의 감탄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어. 그 녹음 파일은 한유라가 어떻게 의사를 매수해 불륜의 증거를 조작하려 했는지, 강태민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서연에 대한 거짓말을 주입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일신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이었음을 자랑하는 완벽한 자백이었다. 6년 전 제커리가 보낸 사람이 옆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숨을 삼켰.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한유라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회장님, 이걸 가지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세라피나의 눈이 차갑게 빛났. 그녀는 6년 동안 이 칼을 갈아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리치기 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떨어뜨려야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그녀는 지금 자신이 여론을 지배했다고 믿고 있겠지. 세라피나는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한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 그녀는 한유라에게 희망이라는 밧줄을 던져준 뒤 그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조를 생각이었. 세라피나는 녹음기를 마이클에게 건넸. 이걸 모든 언론사에 뿌려. 자극적인 가십지가 아니라 구시뉴스를 틀 수 있는 모든 방송국과 주요 일간지에. 그녀의 목소리는 가차없었. 아, 그리고 한 군데 더. 태화물산의 한 회장에게도 원본 파일을 보내도록. 비하의 딸이 벌인 범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라클 캐피탈 법무팀의 공식 서한과 함께 그날 밤 9시 대한민국의 모든 메인 뉴스 프로그램은 일제히 같은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일신그룹 결혼 파문, 충격적인 반전, 한유라 씨 6년 전 음모 조작, 정황 녹취록 공개. 한유라가 직접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목소리가 전국 전파를 탔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 나까지만 해도 세라피나를 비난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 병실에 누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한유라는 자신이 연출한 그 병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TV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 그럴 리가.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 인터넷은 순식간에 악마의 재림, 한유라라는 비난으로 불타올랐. 그녀가 쏟아부었던 모든 비난은 수천 배의 이자까지 붙어 그녀에게로 되돌아왔. 임신한 친구를 모함한 악녀, 사이코패스,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 그녀가 세라피나에게 붙이려 했던 모든 꼬리표가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셈이었. 같은 시각 태화물산 한 회장의 집무실. 그는 세라피나의 법무팀이 보내온 파일을 듣고 사색이 되어 있었.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예훼손, 증거 조작. 심지어 강 회장과 공모했다면 낙태교사 방조까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였다. 그리고 오라클 캐피탈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해왔다. 그가 미친 듯이 한유라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 회장님, 지금 태화물산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캐피탈이 태화물산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저희를 범죄 연루 기업으로 국제금융시장에 공표했습니다. 한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 한유라는 일신그룹을 구할 동안 줄이 아니라 태화물산 전체를 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맷돌이었. 오라클 캐피탈의 힘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 그들은 태화물산을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립시킬 작정이었.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 이성을 잃은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자신의 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버려야 했. 그는 비서에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한유라를 내 호적에서 파내.
태아물산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내 딸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우리는 저 범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유라가 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위해 병원에서 뛰쳐나와 본가로 달려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경호원들과 의절이라는 단어뿐이었다. 아빠, 아빠, 저 유라예요. 문 열어주세요.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윤서연보다 더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거리로 내쫓겼. 한유라가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옥에서 헤매고 있었다. 6년 전 자신의 유산을 빼앗겼다는 세라피나의 말은 그의 이성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좀먹는 것은 그 폭로가 아니었.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들었.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밝힌 단 하나의 단어였다. 친손주들. 그녀는 분명 들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6년 전의 기억을 파헤쳤. 서연이 임신 초기에 함께 병원에 갔던 기억. 그때 의사가 분명.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자리를 떴었. 그 이후로는 강 회장이 서연의 모든 병원 일정을 관리했. 그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연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조작된 증거만을 믿었을 뿐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 이제 그는 확인해야만 했. 그것이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지라도. 강태민은 더 이상 일신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 그는 자신의 죄를 확인해야만 하는 죄인이었. 그는 차를 몰아 일신그룹의 자본으로 세워진 강 회장의 왕국이나 다름없는 일신의료원으로 향했다. 6년 전 윤서연의 모든 진료 기록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밤늦은 시간 병원은 한산했지만 VIP 병동의 기록 보관실은 철저한 보안 속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은 6년 전 서연의 주치의였던 병원장을 찾아갔. 병원장은 이미 몰락한 후계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태민의 눈에 서린 광기를 보고 겁에 질렸. 강태민, 사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는 강 회장의 충실한 개였지만 태민은 여전히 주인의 아들이었다. 6년 전 윤서연, 내 아내였던 여자. 태민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 그 여자 진료 기록 전부 가져와. 지금 당장. 병원장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 그건 환자 본인 동의 없이는. 그리고 강 회장님의. 그가 강 회장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태민은 이성을 잃고 병원장의 멱살을 움켜쥐었. 어머니 말은 집어치워 당신이 그 기록을 내놓지 않으면 난 지금 여기서 6년 전 강 회장이 당신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경찰에 전부 풀어버릴 거야. 당신이 매수당했다는 증거.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그것은 허세였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병원장에게는 통했다. 그는 자신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음을 직감했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보안 금고를 열어 폐기라고 적혀 있어야 할. 하지만 강 회장의 확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6년 전의 차트 하나를 꺼냈다. 강태민은 그것을 거의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 윤서연, 임신 12주차. 그리고 다음 장, 선명한 초음파 사진과 함께 적힌 진단명. 쌍태아, 일란성 쌍둥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 쌍둥이, 정말이었. 세라피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 그는 자신의 두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며 다음 장을 넘겼. 그리고 그는 보았다. 지옥의 민낯을. 차트에는 보호자 상담 기록이라는 별지의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보호자 강 회장.
상담 내용, 산모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 중절 수술 고려, 그리고 그 아래 태아 유산 유도제 처방 및 수술 일정 협의. 강 회장은 서연을 정신병자로 몰아 뱃속의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이게 다야. 태민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병원장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말했. 그날 수술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환자가 그날 이후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 두절됐고요. 강 회장은 서연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 서연은 어미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쳤던 것이다. 태민은 차트를 움켜쥐고 병원장실을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어머니는 악마였. 그는 차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죄의 무게가 비로소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의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에게 살해당할 뻔해. 그때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격렬하게 울렸. 발신자는 일신그룹 비상 연락망이었다. 스팸 메일처럼 취급하던 공식 알림이었. 오라클 캐피탈의 요청으로 일신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소집됩니다. 안건현 경영진 강 회장 해임 및 청산 절차 돌입. 주총회. 어머니를 끌어내릴 마지막 무대. 강태민의 눈물이 멎었. 그의 눈에는 이제 절망 대신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손에 쥔 진료 기록 사본을 내려다보았.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 이것은 악마를 심판대에 올릴 마지막 증거였. 그는 시동을 걸었. 내일. 그는 주주가 아니라 증인으로 그곳에 설 작정이었. 다음 날 오전 10시 일신그룹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 오라클 캐피탈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장에는 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 그들은 몰락하는 제국의 마지막을 목격하러 온 하이에나들이었. 강 회장은 가장 앞자리 자신의 지정석에 앉아 있었.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제국의 여왕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 그녀의 눈은 단상을 향해 불타고 있었. 그녀는 이것이 세라피나 윤의 마지막 발악이라 믿으려 애썼. 그녀는 아직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권력이 이 위기를 막아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 정확히 10시 정각 측면의 VIP 출입문이 열리고 세라피나 윤이 그녀의 법무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 그녀는 짙은 와인색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은 마치 피를 연상시켰. 그녀는 주주총회장의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의장이 임시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하자 세라피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강 회장에게 향했. 오늘 이 자리는 일신그룹의 몰락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대강당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녀는 마이클에게 눈짓했. 마이클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 오라클 캐피탈은 일신그룹의 최대 채권자로서 지난 6개월간 강 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 그 회사들을 통해 일신그룹의 자금이 강 회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 수천억 원대의 배임,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책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술렁였.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범죄였.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 된 일신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 마이클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 그곳에는 6년 전 강태민이 서명했던 바로 그 자산양도 계약서가 떠 있었다. 이 기술은 강 회장이 며느리였던 현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 윤서연님의 일가로부터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강 회장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 감히 저런 천박한 년의 말을 믿는단 말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일신이다. 전연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수작이야. 증거도 없는 저런.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이 대강당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 황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 증거라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 그곳에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양복 차림의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신의 후계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망령의 모습이었. 강 회장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 태민아, 네가 왜? 당장 저놈을 막지 못해. 하지만 강태민은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단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6년 전의 낡은 진료 기록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세라피나를 지나쳐 마이크를 밀치고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하는 단말기 앞에 섰. 어머니, 당신이 찾는 증거,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 그는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횡령 내역서를 지우고 자신이 가진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 첫 번째, 6년 전 윤서연의 초음파 사진이었.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진단명, 일란성 쌍둥이. 제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했었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 그것은 강 회장이 병원장과 상담했던 보호자 상담 기록지였다. 보호자 강 회장. 상담 내용 산모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임신 중절 수술 협의. 당신은 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뱃속의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병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6년 전 병원 복도의 CCTV 영상이었. 영상 속에서 강 회장은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당장 처리해라고 말하는 듯한 그 격렬한 입모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선명하게 익혔. 저건 미친 거 아냐. 자기 손주들을.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 그녀의 범죄는 아들인 강태민의 손에 의해 만천하에 폭로되었. 바로 그때였. 대강당의 모든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그들은 단상을 향해 곧장 걸어왔. 강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놔, 이것들 놔, 내가 누군지 알고. 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녀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단상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세라피나를 향해 악을 썼. 내년 내가 죽어서도 너를. 그녀의 저주는 대강당의 문이 닫히면서 사라졌. 모든 것이 끝났. 주주총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일신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모든 자산은 채권자인 오라클 캐피탈에 귀속되었다. 일신그룹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자들과 주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대강당. 그곳에는 승자인 세라피나와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한 강태민만이 남아있었. 강태민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 그는 세라피나의 앞에 섰.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 그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조차 없음을 알았. 서연아, 아니, 윤 회장. 그의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 그가 고개를 들었.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 내 핏줄이기도 하잖아. 제발 한 번만, 그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그의 처절한 애원이 텅 빈 강당을 울렸. 세라피나는 무릎 꿇은 그를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텅 빈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 강태민의 처절한 애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심연을 맴돌았. 세라피나는 무릎 꿇린 남자,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 그리고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배신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 그녀의 눈빛에는 6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애절함이나 고통, 혹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녀를 불태웠던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 그녀의 눈은 비어 있었.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단단했. 강태민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태민 씨라고 부르지 않았고, 여보라는 말은 6년 전 그 빗속에서 찢겨 죽었다.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겠지. 그녀는 그가 고개를 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 하지만 아이들은 제발. 그가 다시 한번 짐승처럼 낮게 울부짖었. 내 핏줄이야.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말이 세라피나의 마지막 남은 관용의 끈을 끊어버렸. 핏줄. 그녀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그 핏줄을 위해 뭘 했지. 그 핏줄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당신은 역겹다며 이혼 서류를 던졌어. 당신의 어머니가 그 핏줄을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지.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 그녀의 스틸레토 힐 끝이 그의 무릎 바로 앞에 멈췄. 내 아이들은 당신의 핏줄이기 전에 내가 지옥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내 생명이야. 당신은 그 생명을 함부로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어.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 공정하고 냉정하며 번복의 여지가 없었다. 혜미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 그녀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도망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렸. 그의 어깨가 절망의 무게로 무너져 내렸.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 당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이기심일 뿐이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야. 세라피나는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난 내 아이들을 당신의 그 더러운 이기심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당신은 내 아이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를 향해 돌아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한 폐허를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나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태민은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닌 그가 스스로 버렸던 가족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말이다. 그는 텅 빈 강당,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잔해 속에서 홀로 남아 소리 없이 울었. 시간이 흘렀. 일신그룹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과 함께 사라졌. 강 회장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마치게 되었다. 한유라는 거리로 나앉은 뒤 사기와 마약 혐의로 가심난을 장식하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강태민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배임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수년간의 형을 살았다. 일신그룹의 본사 건물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오라클 캐피탈이 인수한 모든 자산은 SH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서울 하이의 약자라고 추측했지만 오직 세라피나만이 그것이 그녀가 지켜낸 두 아이의 이름 알렉스, 해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눈부시게 화창한 어느 가을날 오후 한남동의 한적한 공원 세라피나 유는 더 이상 차가운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라클 캐피탈의 회장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해나 알렉스 손 꼭 잡아. 그쪽은 위험해. 해나는 엄마를 닮아 도도했지만 속정이 깊었. 알렉스는 묘하게도 6년 전 강태민의 어린 시절을 닮아 호기심 많고 장난기가 넘쳤. 두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그녀를 향해 웃으며 달려왔. 그녀는 양팔을 벌려 자신의 세상 전부를 껴안았다. 이것이 그녀가 6년간 지옥을 견뎌낸 이유이자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 그녀의 복수는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으로 완성되었. 그녀의 마음속에서 6년간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은 마침내 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때 공원 저편의 나무 그늘 아래 남루한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최근에야 출소한 강태민이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 그는 매일 이렇게 자신이 버린 행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스스로를 형벌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죗값이었. 그가 감히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할 때 아이들을 안고 있던 세라피나가 아주 잠깐 그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 그녀는 그를 보았을까? 아니, 보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보았더라도 그저 풍경의 일부로 지나쳤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세라피나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찾아온 공허함이 아닌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맞이하는 진정한 보호자의 새벽이었다. 태미는 그 눈부신 미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그가 자신이 버린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배려였다.